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본안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강제집행 절차까지 대법원의 사건이 올라가면서 외교적 마찰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아직도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사건 구반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일본 미쓰비시의 자산 현금화에 관한 현 상황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시작된 지가 2012년부터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만 10년 됐거든요. 와, 이게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안 끝났나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네. 거예요. 이 사건 처음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2년경에 김성주, 양금덕 할머니 등 5분께서 일제 강제 동원, 강제 노역에 대해서 손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소송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네. 근데 결국은 위자료가 인정돼서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가 인용이 됐어요. 네. 여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쟁점이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는 외교적 협약에 의해서 개인적인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느냐 이게 다루어졌고 그게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일본은 강제 노역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걸 포함시켜서 협의를 받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냐. 논리 모순이지 않냐. 그러니까 네. 그거는 빠져있는 것이고 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는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본안이 확정 판결이 나왔으면 일본에서 그 미쓰비시에서는 이걸 이제 임의로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했으면 끝났겠죠. 거기서. 그렇죠. 끝나는 거죠. 근데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절차를 또 별도로 밟아야 돼요. 그런데 강제집행에 대해서 사실 잘 안 주려고 하고 옥신각신하고 뭐 절차가 한두 번 진행될 수야 있겠지만 네. 강제집행 절차만 가지고 다시 대법원까지 가는 건 정말 드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은 지금 대법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의 쟁점으로 본안에 대한 내용을 지금 강제 집행에서도 또 다투면서 대법원까지 오는 바람에 10년이 걸렸고. 예. 그래서 피해자들이 지금 강제 집행 현금화에 대한 절차를 하니까 미쓰비시에서 지니까 항고 재항고까지 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법정 용어로 이제 그런 다툼은 항고 재항고로 표현을 하는데 네. 지난 19일이 대법원 재판 시작한 지 4개월 되는 날이라고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의미가 있나요? 예, 법적으로 이제 하나의 구분점이 되는 날이었는데 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4개월 이내에는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본안 사건이 확정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본안하고 쟁점이 똑같은 집행에 대해서만 다투는데 굳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세세한 정식적인 이제 판결이 나오겠느냐. 이게 사실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거는 우리 법조계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평가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본안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면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기재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죠. 상고 사유라는 게 없다라는 거의 뭐 한 반 페이지 정도의 내용만 있으면은 사건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보통의 본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게 대법원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지만 이 사건은 또 특수성이 있잖아요. 본안 판결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쟁점이 똑같은 집행에 대해서만 다투기 때문에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거에 대한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일단 그 제도가 있으니 그러면은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뒤집을 리는 없어서 상고 사유가 없으니 4개월까지 심리불속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넘어버렸어요. 그럼 그래서 그게 넘었다는 것은 뭐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파기 가능성이라는 게 심리불속행 그 4개월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기각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렇죠. 대법원을 했던 건데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래서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거가 4개월이 넘었을 때 법조계에서 받아들이는 의미는 이게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상세한 판결이 나오겠구나.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면 거의 뭐 2장짜리 판결문 사실상 내용은 거의 뭐 2-3줄밖에 안 적히는데 그 정식 판결을 하게끔 그 기간이 딱 넘어가면은 이제 4개월이 넘어가면 심리불 기각을 못 하거든요. 그럼 정식 판결을 해야 될 때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 이건 이래서 옳고 저래서 안 맞고 뭐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정식 판결문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유력한 이제 해석으로는
이런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의 그 법리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 그냥 종이에 뭐 없이 보내는 건 좀 부담스럽다. 그렇죠. 이건가요? 심리를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딱 두 줄 적어가지고 내는 건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판결을 하기 위한 의미가 첫 번째로 이제 좀 무게감이 실리는 해석이고 두 번째로는 정말 미약하나마 본안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은 있다, 살아있다, 뭐 이런 내용. 그래서 이제 갑론을박이 더 벌어지긴 하지만 첫 번째 내용이 좀 더 무게를 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난달 26일인가요? 외교부가 대법원한테 냈던 그 의견서 그게 영향을 미친 건가요? 그런 해석도 많아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1심이나 2심에서는 당사자끼리 우리가 재판을 원하는 우리끼리 일정에 대해서 조율해서 좀 연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내면 법원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주고 또 법원에서 내가 심리하기에 그거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인용을 안 해줘요. 그럼 재판부의 일정대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1, 2심은 또 그런 절차라도 있는데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건 기록만 보고 대법원에서 법리에 대한 판단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의 출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증거 조사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견에 의해 가지고 연기해달라라는 절차도 없고 대법원이 그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뭐 뒤로 미루고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외교부에 사실 당사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주는 절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가 이거 지금 외교적인 해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라면서 사실상 시간을 달라라는 의견서를 낸 거에 대해서 이거를 낸 거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뭐 평가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대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더 문제 아니냐. 라는 얘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왜 지금 심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 이런 일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뭐 말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가 없죠. 네. 결정을 그걸 내주지도 않고 이럴까. 어쨌든 간에 지금 외교부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의견서 냈고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뭐 알 수는 없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인 셈이 된다면 소송 당사자 이 피해자분들 강제동원 피해자분들 너무 배려하지 않았나. 10년 넘게 이걸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지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나오고 있죠. 왜냐면은 지금 피해자분들의 연세가 90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10년째 송사에 매달려 있으면서 연세가 이렇게 많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에 피해자분들이 또 돌아가신 경우들도 많거든요. 끝까지 결론을 못 보게 되는 상황들이 초래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피해자 측에서는 지금 어느 나라 외교부냐라면서 강하게 항의를 하고 지금 외교적 해법이라는 게 국가 간에서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피해자들하고도 협의를 하면 민관 협의체를 지금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이라는 것 자체가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외에 그런 태도를 보인 외교부하고 민관협의체에서 대화할 수 없다라면서 지금 대화 거부를 선언을 하신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사건 맡은 김재영 주심 대법관이 다음 달 4일 날 퇴임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럼 퇴임 이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겠죠? 사실 근데 그런 관측들도 있는데 제 사견입니다만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 달 4일이 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려운 사건이고 장기간 끌어온 사건이면 후임한테 넘기지 않는 게 예의 아니냐. 그렇죠. 이제 근데 사실 또 꼭 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그분이 갖고 있는 사건 자체가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요. 대법관 1인당 할당돼 있는 사건이 워낙 많은데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반드시 할 것이다라고 관측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리고 이 지금 내용이 신불 기각인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요걸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신불 기각은 어떤 사전 통지 그렇죠. 심리 불속행 기각을 할 경우에는 어떠한 사전 통지도 없이 그냥 해버리면 그날 끝나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심리 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그럼 정식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판결 선고 일자를 굉장히 미리 잡아놔요. 그리고 당사자한테 선고 일자를 통지를 해 주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정식 그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는데 4달 4일까지인데 만약에 이번 주에 하고 뭐 다음 주에 판결하고 이렇게 촉박하게 하진 또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무상으로도 그 가능성을 또 높게 보기가 또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뭐 가능성상으로는 미쓰비시 제한고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데 막 대법원이 만약 기각을 해버리면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높죠. 그렇게 관측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일단은 지금 산케이 신문 보도에 의하면 우리 외교부 박진 장관이 그 우리나라 화이트 리스트로 무역
관계에 대해서 이제 복귀를 해달라. 이제 수출 관리 우대 대상을 말하죠. 네. 근데 일본에서 거부를 했다고 하니까 이거를 지금 강력하게 연동된 문제로 보고 있다. 처음에 수출 규제 뭐 불화수소나 이런 거 문제 생겼을 때도 일본은 전혀 이거랑 관련 없다라고 했지만 그 말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실제로도 대법원에서 이 강제징용 배상 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금융 제재 조치도 검토를 했었고 일본 내 우리나라 정부 소유 자산을 동결한다 이런 거에 대한 검토까지도 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게 강력하게 연동된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일본에서 또 수출 추가적인 제재 조치 뭐 이런 걸로 이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또 지배적이긴 합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명확히 했는데요. 이번 사건이 향후 한일 관계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이 굉장히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지금 이런 사건이 지금 비슷한 사건 여러 개인데 재판부에서도 이거는 사법 자제의 영역이다. 네.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교력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판결문에 그렇죠. 기재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아울러서 해결하는 정부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